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인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인 분석은 관측 가능한 여러 변수로부터 소수의 요인을 추출하여 이 요인들을 통해 변수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려는 통계 데이터 분석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위한 다수의 제품 평가 설문 항목을 만들어 소비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후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수의 항목을 소수의 요인으로 축약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개의 제품 평가 항목을 품질, 서비스, 가치 등과 같은 세 가지 잠재 요인의 함수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인 분석은 이처럼 여러 관측 변수로부터 직접적으로 관측 가능하지 않은 공통의 요인을 추출하는 데 이용됩니다. 요인 분석을 수행하면 요인과 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요인 적재값이 산출됩니다. 또한 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산출되는 요인 점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요인 적재값과 요인 점수는 각각 주성분 분석에서의 성분 적재값과 성분 점수에 대응됩니다. 이런 점에서 요인 분석은 그 결과만 보면 주성분 분석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주성분 분석과 달리 요인 분석은 측정 가능한 변수들로부터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해석 가능한 소수의 요인을 찾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요인과 변수 간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요인의 축을 회전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요인의 축을 회전시키면 각 요인은 몇몇 변수와의 요인 적재값이 커지는 반면에 다른 변수와의 요인 적재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인 적재값이 큰 변수들을 이용하여 각 요인을 의미 있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각 요인들은 서로 쉽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요인 분석을 위한 개념적 모델은 이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F1과 F2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잠재 요인입니다. X1, X2, X3, X4, X5는 실제 관측된 변수입니다. 제품 평가에 의해서 본다면 F1과 F2는 품질, 서비스, 가치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X1부터 X5까지는 실제 제품 평가를 위해서 사용한 설문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요인 F1과 F2는 변수 X1, X2, X3, X4, X5의 기저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따라서 잠재된 요인은 관측된 변수를 설명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 그림에서도 요인은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U1, U2, U3, U4, U5는 오차를 나타냅니다. 이 오차들은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관측 변수의 분산을 나타냅니다. 관측 변수를 제외한 요인과 오차는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요인 간의 곡선은 두 요인이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이 그림에서처럼 허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인과 변수와 오차 간의 관계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수 x1은 b11과 b12 두 개의 가중치에 의해서 두 요인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됩니다. 두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오차항으로서 U1으로 표현됩니다. 이 수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통 요인으로서 요인 F1과 F2가 여기에 해당되고 모든 변수는 이 두 요인의 함수로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U1은 고유 요인을 말하고 이는 공통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변수 고유의 성분과 오차를 나타냅니다. 이 수식을 i번째 변수에 대해서 일반화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인을 결합하기 위해 사용한 개수 BIK를 요인 적재값이라고 합니다. 요인 적재값은 각 요인에 할당된 가중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요인은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측된 변수로부터 추론되며 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F1 요인은 5개 변수에 의해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5개 변수 모두가 F1 요인의 추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인의 특성이 명확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해당 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일부 변수만이 높은 가중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수식을 제2번째 요인에 대해서 일반화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수들을 선형결합하기 위해 사용한 개수 WJP는 요인 점수 개수라고 합니다. 각 케이스에 대한 요인 점수는 이 수식을 바탕으로 변수의 표준화값과 요인 점수 개수를 이용해서 계산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요인 점수는 다수의 변수를 소수의 요인으로 추격할 때 실제 관측값을 대신하여 각종 분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R을 이용해서 요인 분석을 수행하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ADE4 패키지에 포함된 올림픽 데이터셋을 이용하겠습니다. 올림픽 데이터셋에는 올림픽 육상 10종 경기에 참가한 33명 선수의 기록이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탭 원소에는 10개 종목에 대한 선수별 기록이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어 원소에는 최종 점수가 벡터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탭 원소에 포함된 10개의 변수와 각 변수가 나타내는 종목은 데이터셋의 도움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 데이터셋의 도움말을 보면 10개 변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 변수는 100m 경기를 나타냅니다. 롱 변수는 멀리뛰기 경기를 나타내고 PYD 변수는 포안 던지기를 의미합니다. HAUT 변수는 높이뛰기 종목을 나타내고 400 변수는 400m 경기입니다. 110 변수는 110m 장애물 경기를 나타내고 DISQ 변수는 원반 던지기 종목을 나타냅니다. PRC 변수는 장대 높이뛰기를 나타내고 JAV 변수는 창 던지기 종목을 나타냅니다. 끝으로 1500 변수는 1500m 경기를 의미합니다. 이 10개의 변수로부터 요인 분석을 이용해서 요인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요인 분석에서 우선 해야 할 일은 추출할 요인의 개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복잡성을 줄이면서 해석 가능한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요인 분석의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분산을 설명하는 최소한의 요인을 추출합니다. 몇 가지 기준을 이용하여 요인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고유값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유값은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의 양을 나타냅니다. 고유값 기준에 의하면 1보다 큰 고유값을 갖는 요인의 개수만큼 추출합니다. 1보다 작은 고유값을 갖는 요인은 원래의 개별 변수가 갖고 있는 분산 1보다도 작기 때문에 이를 새로운 변수로 추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추출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이 기존 변수 한 개의 분산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스크리도표를 이용해서 요인의 개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리도표를 이용하면 고유값과 대응되는 요인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요인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경사 이후에 완만한 경사가 나타나는 굴절이 생기는 곳 주변에서 요인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요인의 개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의 데이터셋과 동일한 표본 크기를 갖는 무작위 데이터 행렬로부터 고유값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요인 개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고유값이 무작위 데이터 행렬을 반복 생성하여 계산한 고유값의 평균보다 큰 지점에서 요인 개수를 결정합니다.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을 바탕으로 요인 개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되는 누적 분산의 비율과 그에 대응되는 요인의 개수를 검토하여 가능한 작은 수의 요인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산을 설명하는 적정 요인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추출된 요인들이 총 분산의 60% 이상을 설명할 수 있으면 적절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분석하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키 패키지에 포함된 FA.parallel 함수를 이용하면 추출할 요인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한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기준을 동시에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다. FA.parallel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사용할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나 행렬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FM 인수에는 요인 추출 방법을 지정합니다. 요인 추출 방법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요인 추출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함수의 도움말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FM 인수에는 min-less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min-less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합니다. 하지만 저 방법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에 표시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요인 추출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많은 방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비교적 사용 빈도가 높은 최대 우도법 방식을 지정하겠습니다. FM 인수에 ML을 지정하면 최대 우도법인 Maximum Likelihood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합니다. FA 인수에는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FA를 지정합니다. N.iteration 인수에는 시뮬레이션 횟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100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인수를 지정하고 fa.parallel 함수를 실행하면 이와 같은 스크리도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고유값을 바탕으로 한 스크리 테스트 결과는 실선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가상의 무작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한 고유값 평균은 점선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살펴본 기준들을 적용해서 적정 요인의 개수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유값 기준에 의하면 1보다 큰 고유값을 갖는 요인의 개수만큼 추출합니다. 여기에서는 2개의 요인이 1보다 큰 고유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2개의 요인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스크리도표 상에서 급격한 경사 이후에 완만한 경사가 나타나는 굴절이 생기는 곳 주변에서 요인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 따르면 여기에서는 3개의 요인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고유값이 무작위 데이터 행렬을 반복 생성하여 계산한 고유값 평균보다 큰 지점에서 요인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 따르면 여기에서는 파란 실선이 빨간 점선 위쪽에 있는 부분에서 요인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 따르면 2개의 요인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기준들을 바탕으로 적정 요인의 개수를 결정하면 2개 또는 3개의 요인이 됩니다. nFactors 패키지에 포함된 nscree 함수는 복수의 방법을 적용하여 스크리 테스트로부터 적정 요인 개수를 추정합니다. 여기에서는 4가지 방법이 적정 요인의 개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들 4방법 모두 2개의 요인을 적정 요인 개수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이겐 함수를 이용해서 상관계승률로부터 직접 고유값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1보다) 큰 고유값을 확인하여 요인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여기서는 처음 2개의 고유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두 개의 요인이 적정 요인 개수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적정 요인의 개수를 추정하여 보았지만 최종 결정은 결국 그러한 선택의 결과 추출한 요인들이 얼마나 분석에 유용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값, 스크리도표, 시뮬레이션 방식 등에 따라 제한된 적정 요인 개수 이외에 추가로 몇 개의 선택 대안에 대한 요인 분석을 수행한 다음에 가장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인 분석은 팩터 어넬 함수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팩터 어넬 함수는 최대 우도법에 의해 요인을 추출하고 요인 적재값을 추정합니다. 팩터 어넬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요인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팩터스 인수에는 추출할 요인의 개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두 개의 요인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스코어스 인수에는 요인 점수를 계산할 때 사용할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팩터 어넬 함수의 도움말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을 지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레션과 바틀렛 두 가지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코어스 인수에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none이 지정이 돼서 요인 점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리그레션을 지정해서 회귀 분석 방법에 의해서 요인 점수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요인 분석 결과를 별도의 변수로 저장하고 분석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분석 결과 가운데 로딩스 아래에 있는 숫자들은 요인 적재값을 나타냅니다. 요인과 변수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요인 적재값이 출력이 됩니다. 요인 적재값은 요인 분석 객체의 로딩스 원소에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결과를 보면 숫자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요인 적재값의 패턴이 보다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작은 요인 적재값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0.1보다 작은 값들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숫자를 다 출력하고 싶으면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할 최소 요인 적재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함수의 컷오프 인수에 출력할 최소 요인 적재값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0.001 작은 숫자를 지정하면 모든 숫자를 화면에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에 포함된 이들 10개의 변수는 요인 적재값을 가중치로 하여 두 개의 공통 요인, 즉 팩터1과 팩터2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두 개의 변수, 백변수와 롱변수는 팩터1과 팩터2에 의해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추출된 두 요인이 각 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통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각 변수의 분산 비율을 파악합니다. 요인 적재값은 요인과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각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 비율의 합은 이들 요인 적재값의 제곱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변수의 분산은 팩터1에 의해 0.772의 제곱만큼 설명되고 팩터2에 의해 마이너스 0.089의 제곱만큼 설명됩니다. 이를 모두 합한 60.4%는 팩터1과 팩터2에 의해 설명되는 백변수의 분산 비율을 나타냅니다. 롱변수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롱변수는 팩터1에 의해 마이너스 0.672의 제곱만큼 설명이 되고 팩터2에 의해 0.041의 제곱만큼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롱변수는 팩터1과 팩터2 두 요인에 의해 45.3%가 설명이 됩니다. 60.4%, 45.3% 이 수치를
백변수와 롱변수의 공통성이라고 합니다. 공통성은 공통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로서 추출된 요인이 각 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평가해 줍니다. 따라서 백변수는 롱변수에 비해 두 요인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통성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공통성이 0이라는 것은 공통 요인이 변수의 분산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공통성이 1이라는 것은 공통 요인이 변수의 분산을 100% 완전히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공통 요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분산은 고유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각 변수에 대한 공통성이 크면 클수록 요인 추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통성이 작은 변수는 공통 요인에 의해 적절히 설명될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일 공통성의 값이 지나치게 작다면 해당 변수를 분석해서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수는 나머지 다른 변수들과 관련성이 작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통성의 특성은 설문서의 설문 항목 가운데서 다른 항목들과 관련성이 작은 항목을 찾아내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유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은 앞서 출력된 출력 결과에서 유니크니스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정보를 요인 분석 객체의 유니크니스 원소에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공통성은 1에서 고유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을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공통성을 구해보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롱변수와 백변수의 공통성을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통성의 값을 비교해 보면 HAUT 변수와 JAV 변수 그리고 1500 변수는 다른 변수들에 비해서 추출한 두 요인이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요인 적재값은 해당 변수와 요인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적 관련성을 통해 요인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인 적재값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요인 팩터 1은 변수 100, 롱 400, 110과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요인 팩터 2는 변수 POID, DISQ, JAV와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PERC와 1500 변수는 두 요인 모두와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나 팩터 1과 상대적으로 더 큰 관련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HAUT 변수는 어느 요인하고도 큰 관련성을 갖지 않지만 두 요인 가운데 팩터 1과 조금 더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그런데 팩터 1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4개의 변수를 보면 모두 달리기와 관련된 변수입니다. 변수 100은 100m 달리기이고 변수 롱은 멀리뛰기, 변수 400은 400m 달리기, 변수 110은 110m 장애물 경기입니다. 반면에 팩터 2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3개의 변수를 보면 세 변수는 모두 던지기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변수 POID는 포환 던지기, 변수 DISQ는 원반 던지기, 변수 JAV는 창 던지기입니다. 그래서 변수와 요인 간의 관계 정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팩터 1은 달리기 종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에 팩터 2는 던지기 종목과 높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이러한 요인과 변수 간의 관련성은 팩터.플롯 함수를 이용하여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팩터.플롯 함수의 요인 분석 객체를 인수로 지정합니다. 레이블즈 임수를 이용해서 변수 이름을 함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즈 인수에 변수 이름을 지정합니다. 포스 인수에는 텍스트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을 지정하면 아래쪽에 텍스트가 출력이 되고 2를 지정하면 왼쪽에, 3을 지정하면 위쪽에, 4를 지정하면 오른쪽에 텍스트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는 4를 지정해서 변수 이름을 오른쪽에 출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타이틀 인수에는 그래프의 제목을 지정합니다. 생성된 그래프를 보면 던지기 종목인 POID, DISQ, JV는 팩터2 축에 상대적으로 가까이 위치하며 PERC, HUT 1500을 제외한 나머지 달리기 종목 변수인 100, 롱, 400, 110은 팩터1 축에 비교적 가까이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히트맵을 이용하여 요인과 변수 간의 관계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히트맵은 값의 강도에 따라 데이터를 색깔로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요인과 변수 간의 관련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G+ 패키지에 포함된 히트맵.2 함수를 이용하여 히트맵을 그려보겠습니다. 히트맵에 사용할 색상은 R컬러브로 패키지로부터 제공되는 색상 팔레트를 이용하겠습니다. 히트맵.2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행렬이나 데이터 프레임 형식의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요인 적재값 행렬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요인 적재값의 부호는 중요하지 않고 크기만이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ABS 함수를 이용하여 요인 적재값 행렬을 절대값으로 변환합니다. 칼 인수에는 색상을 지정합니다. 색상은 R컬러브로 패키지의 파란색 팔레트를 이용하겠습니다. 블루스 팔레트로부터 9개의 색상을 추출하여 히트맵의 색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그 밖에 불필요한 옵션은 비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히트맵의 열에는 요인 이름이 출력이 됩니다. 요인 이름의 글자 크기를 표준 크기보다 약간 크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히트맵이 잘 생성이 됐습니다. 요인과 변수 간의 관련성이 클수록 짙은 색으로 표현됩니다. 팩터 1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4개의 변수가 짙은 파란색으로 표현되었고 팩터 2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3개의 변수가 역시 짙은 파란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팩터 1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4개의 변수는 달리기 종목이고 팩터 2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3개의 변수는 던지기 종목입니다. 추출한 요인과 개별 변수 간의 연결관계를 좀 더 명확히 시각적으로 보고 싶을 때 경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로도는 요인과 개별 변수 간의 연결관계를 요인 적재값과 함께 보여줍니다. 샘플러 패키지에 포함된 샘패스 함수를 이용해서 경로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샘패스 함수의 요인 분석 객체를 첫 번째 인수로 지정합니다. 경로상의 요인 적재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what 인수에 estimate을 뜻하는 est를 지정합니다. 리지듀얼스 인수에는 관측 변수에 대한 잔차, 즉 오차를 그래프상에 표현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지금처럼 false를 지정하면 관측 변수에 대한 잔차를 그래프상에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컷 인수와 포스콜 인수, 네어칼 인수에는 일정 기준값보다 작은 요인 적재 값을 갖는 경로와 일정 기준값보다 큰 요인 적재 값을 갖는 경로에 대해서 각각 다른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요한 경로를 좀 더 시각적으로 명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포스칼 인수에는 플러스의 요인 적재 값, 즉 정의 요인 적재 값을 갖는 경로에 대해서 색상을 지정합니다. 네어칼 인수에는 마이너스 요인 적재 값, 즉 부의 요인 적재 값을 갖는 경로에 대한 색상을 지정합니다. 각각 두 개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색상은 컷 인수에 지정된 값보다 절대값 기준으로 작은 요인 적재 값을 갖는 경로에 적용되는 색상입니다. 두 번째 색상은 컷 인수에 지정된 값보다 절대값 기준으로 큰 요인 적재 값을 갖는 경로에 적용되는 색상입니다. 지금처럼 첫 번째 색상으로 화이트를 지정하면, 즉 흰색을 지정하면 컷 인수에 지정된 요인 적재 값보다 작은 요인 적재 값을 갖는 경로는 흰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프상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요인 적재 값의 텍스트 크기는 엣지.label.cex 인수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크기보다 약간 작은 값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샘패스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로도가 생성이 됩니다. 플러스의 요인 적재 값은 녹색으로 표현되고 마이너스의 요인 적재 값은 빨간색으로 표현됩니다. 컷 인수에 지정된 0.3보다 작은 요인 적재 값을 갖는 경로는 그래프상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선의 굵기는 요인 적재 값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절대값 기준으로 요인 적재 값이 클수록 더 굵은 선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인 분석은 요인과 변수 간의 구조를 보여주는 요인 적재 값의 추정과 함께 개별 관측 값에 대한 요인 점수를 산출합니다. 팩트 어넬 함수를 이용해서 요인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요인 분석을 수행할 때 스코어즈 인수에 요인 점수 추정 방법을 지정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추정 방법으로 리그레션과 바틀렛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인 점수는 요인 분석을 수행하고 생성된 요인 분석 객체에 스코어즈 원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요인 점수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3명 운동선수의 10개의 종목의 성적이 2개의 요인으로 축약돼서 표현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인 점수를 이용하면 개별 변수 대신에 더 작은 수의 요인으로 각 케이스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별 요인 점수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팩터 1, 팩터 2로 되어 있는 요인의 이름을 좀 더 의미 있는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달리기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팩터 1은 런으로 이름을 부여하고 던지기 능력과 높은 연관을 갖는 팩터 2는 throw로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히트맵.2 함수를 이용해서 운동 선수별 요인 점수를 히트맵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앞서 사용했던 히트맵.2 함수를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색상은 알칼라브로 패키지의 GNBO 색상 팔레트를 이용하겠습니다. GNBO 색상 팔레트는 그린 색상에서 블루 색상으로 변해가는 색상 팔레트입니다. 이 색상 팔레트를 이용해서 녹색은 작은 값을, 파란색은 큰 값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옅은 색은 중간 범위의 값을 나타냅니다. 히트맵을 생성해 봤습니다. 생성된 히트맵을 보면 33명 운동선수들이 어느 요인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지 색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인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